저는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선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노년에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존중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런 삶의 경험이 때로는 여러분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항상 도움만 요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잠깐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급해서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요. 어르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일은 어르신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큰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재산까지 소모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의 박할머니는 퇴직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점차 금전적인 도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할머니는 약 1,5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조종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작은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도움에 과도한 감사를 표현하며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점차 요청의 빈도와 규모를 늘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어르신을 많이 의지했는데 이번에는 도와주실 수 없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둘째,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간결할수록 효과적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해서 요청할 경우 같은 대답을 반복하세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구온 편안한 노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에 소진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나 지인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혼자 살고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재산 피해의 약 60%는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왔습니다. 이모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이모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사기가 많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말들은 진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재산이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과 관심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2세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큰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조카는 할아버지를 설득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좋은 투자라며 가져갔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갑작스러운 관계 회복에 경계심을 유지하세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의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진심에서 나온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세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재정 상태, 부동산, 연금, 보험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정보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법률 전문가와 미리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서, 즉 유언장이나 후견인 지정 등의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평소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때로는 제3자의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이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을 최근에 잃은 경우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교류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배려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런 관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전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학대 행위자의 약 70%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노인 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이 정도는 참으셔야죠.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세요. 어르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런 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르신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정서적 학대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서적 학대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이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할머니는 아들 4외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밀치고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이라 참고 견디셨지만 이웃의 신고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게 되었고 현재는 노인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학대의 징후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 설명할 수 없는 멍, 화상, 상처, 골절이나 탈구. 약물의 과다 복용이나 부족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 우울감, 불안, 혼란.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나 위축.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 앞에서의 행동 변화입니다. 경제적 학대의 징후. 설명할 수 없는 금전 인출이나 재산 이전.
갑작스러운 유언장 변경. 생활 필수품의 부족입니다. 방임의 징후. 위생 상태 불량.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 영양실조나 탈수 증상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건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대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112 보건복지 콜센터 129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가족, 친구, 의사, 사회복지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과 학대를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매우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액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는 노인분들이 특히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기꾼들은 때로는 공식적인 기관을 사칭하기도 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외로움, 불안감 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악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을 주의하세요. 귀하의 계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선생님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투자는 노후에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귀하의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백신 접종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80세 최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경찰청이라는 발신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할머니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해진 할머니는 지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송금했고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공식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 전화를 하세요. 둘째, 가족 사칭 사기에 대비하세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진정하고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세요. 또한 가족들과 미리 비상시 사용할 암호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너무 좋은 투자 제안은 의심하세요.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재촉하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투자 결정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 후 충분히 생각하고 내리세요. 넷째,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보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정부나 금융기관은 이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보안 교육을 받으세요. 지역 노인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는 종족 노인을 위한 디지털 보안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신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담하세요. 그리고 공식 기관의 연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년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보호라는 명목하에 여러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말들입니다. 이제 그런 결정은 제가 할게요. 어르신은 쉬세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어르신이 뭘 알겠어요. 이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어르신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르신 연세에 그런 걸 왜 하세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이런 말들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85세 정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건강했지만 자녀들이 위험하다며 운전을 못하게 했고 복잡하다며 금융거래도 대신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꼈고 우울증까지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다니는 노인복지센터의 상담사가 이 문제를 발견하여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도록 조정했고 할아버지의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년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결정권을 지키세요. 건강상 이유로 일부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려야 합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 새로운 취미 등을 배우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세요. 많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외에도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법적 대비를 하세요. 미리 의료지시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혹시 판단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노년기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간섭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